야, 아줌마. 군단장님 오시는 길목 막지 말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말귀 못 알아들어? 군단장 방문을 앞두고 예민해진 한소령이 비를 피해 쭈그리고 앉아 전투 식량을 먹던 여군에게 삿대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 순간 흙탕물을 뒤집어 쓴 여군의 눈빛이 서늘하게 바뀝니다. 그녀가 천천히 판초 우위를 벗어 던지자 드러난 어깨 위에는 소령보다 까마득히 높은 계급장과 훈련장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노란색 통제관 완장이 번쩍이고 있었는데요. 반갑습니다. 박동혁 소령. 군단장한테는 깍듯하고 훈련 통제관한테는 꺼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강력한 사이다 한 잔 하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주제 파악 못하고 날뛰던 소령이 훈련장 진흙탕에 처박히는 통쾌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하늘은 뚫린 것 같았다. 사흘 밤낮으로 퍼붓는 장대비는 산맥의 능선을 타고 흙탕물이 되어 흘러내렸고 훈련장은 거대한 늪지대로 변해버렸다. 발을 디딜 때마다 전투화가 푹푹 빠지는 소리가 들렸고 병사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과 함께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다.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 피 없는 전쟁터라 불리는 곳이었다. 공격 임무를 맡은 육군 육사단은 최악의 기상 조건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방어를 담당한 전문 대항군은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숙지한 산신령 같은 존재들이었고 육사단 병력은 능선을 넘기도 전에 가상 사살 판정을 받고 멍하니 서 있기 일쑤였다. 사단의 핵심 두뇌라 할 수 있는 연대 지휘소 텐트 앞. 그곳에는 비가 들이치는 천막 아래서 신경질적으로 무전기를 두드리는 한 남자가 있었다. 육사단 군수지원대대 운영과장 박동혁 소령이었다. 그는 이번 훈련에서 사단 본부와 예하 연대를 연결하는 보급 및 군수지원 통제 장교로 파견 나와 있었다. 야, 통신병. 무전 상태가 왜 이래? 사단장님 목소리가 끊기잖아. 너 영창 가고 싶어? 박동혁이 쩌렁쩌렁하게 고함을 질렀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초조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통신병인 김일병이 울상이 되어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산악지형이라 중계기 신호가 자꾸 약해집니다. 지금 안테나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변명하지 마. 전쟁 나면 산이라서 무전 안 된다고 적한테 봐달라고 할 거야? 당장 연결해. 5분 안에 개통 안 되면 내 군장 싹 다 뒤집어 엎을 줄 알아. 박동혁은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텐트 기둥을 쾅 내리쳤다. 텐트에 고여있던 빗물이 후두둑 쏟아져 내리며 옆에서 지도를 보고 있던 작전 장교들의 어깨를 적셨다. 하지만 누구도 박동혁에게 불만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는 육사단 내에서도 소문난 다혈질에 제 성질을 못 이기면 부하들에게 손찌검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박동혁이 이토록 예민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올해가 그의 진급심사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이다. 동기들은 이미 중령을 달고 대대장으로 나가 있거나 주요 참모 보직을 꿰차고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반면 박동혁은 여전히 소령 계급장을 달고 실무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도록 싫었다. 이번 훈련에서 사단장과 군단장의 눈에 띄어 확실한 점수를 따야만 했다. 후. 빌어먹을 비는 왜 이렇게 쏟아지는 거야? 박동혁은 판초 위에 모자를 깊게 눌렀으며 담배를 입에 물었다. 훈련 중 흡연은 엄격히 통제된 구역에서만 가능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휘소 입구 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서 라이터를 켰다. 그때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긴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현망의 알림. 현망의 알림. 군단장님 탑승 차량 현재 위병소 통과. 예상보다 15분 일찍 도착 예정. 각 부서는 지휘소 방호 및 의전 준비 철저히 할 것. 이상.
박동혁의 눈이 번쩍 뜨였다. 군단장이 온다. 악천후 때문에 헬기 대신 차량으로 이동한다는 첩보는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도착할 줄은 몰랐다. 군단장이 지휘소를 방문하는 그 짧은 순간이 박동혁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였다. 비에 젖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브리핑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빠릿빠릿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인사고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했다. 그는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져 군홧발로 지시겨 껐다. 야, 행정병들 다 튀어나와. 입구 쪽에 고인 물 다 퍼내. 군단장님 내리시는 곳에 물웅덩이 하나라도 있으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그리고 위장막 처진 거 팽팽하게 당겨. 각 안 나오잖아. 박동혁의 불호령에 지쳐서 쪽잠을 자던 병사들이 허둥지둥 튀어나왔다. 삽과 양동이를 든 병사들이 진흙탕 속에서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박동혁은 그 모습을 팔짱 끼고 지켜보며 끊임없이 지시를 내렸다. 거기 동작 봐라. 군뱅이야? 더 빨리 안 움직여? 야, 김상병. 너는 저기 입구 쪽에 쌓인 쓰레기 좀 치워. 보급품 박스 다 뒤쪽으로 밀어버리고. 그는 지휘소 주변을 자신의 안방처럼 꾸미려 했다. 전술적인 배치나 은폐, 엄폐보다는 높은 분이 보기에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다. 이것이 박동혁이 생각하는 군 생활의 지혜였고 지금까지 그가 버텨온 생존 방식이었다. 그때였다. 박동혁의 시선이 지휘소 텐트로 들어오는 입구 가장비를 덜 맞고 시야가 트인 명당 자리에 멈췄다. 그곳에는 누군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흑투성이가 된 판초 우위를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있어 계급장도 소속도 보이지 않았다. 그 사람은 무릎 위에 작은 수첩을 올려놓고 무언가를 적으면서 한 손으로는 전투 식량에 들어있는 파운드 케이크를 뜯어먹고 있었다. 박동혁의 미간이 찌그러졌다. 감히 군단장님이 입장하실 주 통로, 그것도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웬 거짓골을 한 군인이 앉아 밥을 먹고 있단 말인가. 우리 부대 병사인가? 아니면 배속된 타 부대 아저씨인가? 누구든 간에 박동혁의 심기를 거스르기에는 충분했다. 저건 또 뭐야? 야, 김상병. 저기 앉아있는 놈 누구야? 김상병이 흙탕물을 퍼내다 말고 허리를 펴며 그쪽을 바라보았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부터 와서 지휘소 주변을 둘러보시던데. 그냥 타 부대에서 온 전령이나 통신병 아닐까 싶습니다. 전령이 할 일 없어서 저기서 밥을 처먹고 있어. 군단장님 오시는데? 박동혁은 입꼬리를 비틀며 지휘봉을 고쳐주었다. 안 그래도 훈련이 꼬여서 열이 받는데 화풀이할 대상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다. 그는 성큼성큼 그 불청객을 향해 걸어갔다. 진흙탕이 튀어 바지가 더러워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저 건방진 병사를 참교육하고 쫓아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박동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불청객의 등 뒤에 섰다. 가까이서 보니 체구가 작았다. 어깨가 좁고 손이 고운 것을 보니 남군이 아니었다. 여군이었다. 여군? 의무대 하사관인가? 아니면 갓 임관한 쏘가리? 박동혁의 머릿속에서 계급 측정기가 빠르게 돌아갔다. 이 험한 훈련장에 그것도 최전방 지휘소까지 올라올 여군이라면 뻔했다. 의무 지원을 나왔거나 통신 지원을 나온 초임 간부일 것이다. 여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박동혁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다. 그는 평소에도 여군은 힘든 훈련에서 열외받으려 한다는 편협한 생각을 가진 인물이었다. 어이, 거기. 박동혁이 고함을 질렀다. 빗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일부러 배에 힘을 주어 소리쳤다. 우위를 뒤집어 쓴 인물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수첩의 볼펜으로 무언가를 끄적이는 손길만 분주했다. 박동혁은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야, 내 말 안 들려?
귀에 진흙 박혔어. 그는 군홧발로 그 사람이 앉아있는 탄약 박스 귀퉁이를 툭 찼다. 그제야 우의를 쓴 인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판초 위의 모자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훈련의 고단함을 증명하듯 위장 크림과 흙먼지로 엉망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로 빛나는 눈동자만큼은 서늘하고 또렷했다. 그녀는 입에 물고 있던 파운드 케이크 조각을 천천히 씹어 삼키고는 박동혁을 올려다보았다. 아무런 말도 당황한 기색도 없었다. 마치 길가에 짖는 개를 쳐다보는 듯한 무심한 눈빛이었다. 박동혁은 그 눈빛에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기세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뭐야, 그 눈깔은? 상급자가 불렀으면 관등 성명을 대고 일어나는 게 기본 예의 아니야? 너 어느 부대 소속이야?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따위야? 박동혁은 삿대질을 해대며 쏘아붙였다. 주변에서 작업을 하던 병사들이 겁을 먹고 힐끔거렸지만 박동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여기가 내 안방이야? 휴게소야? 군단장님 오시는 길목 막고 앉아서 빵 쪼가리가 목으로 넘어가냐고. 너 때문에 우리 부대 전체가 욕먹게 생겼어.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빗소리를 뚫고 들어올 만큼 힘이 있었다.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래. 너 말고 여기 누가 있어? 이 아줌마가 진짜 상황 파악 안 되나 보네. 박동혁은 아줌마라는 단어를 일부러 강조했다. 군대 내에서 여군을 비하할 때 쓰는 가장 저급한 표현 중 하나였다. 군복 입었으면 군인답게 행동해야지 힘들다고 퍼질러 앉아서 농땡이 피우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짓이야. 너네 부대장 누구야? 내가 지금 당장 무전 때려서 너 영창 보내달라고 할까? 그녀는 박동혁의 폭언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살짝 갸웃거렸다. 그녀는 들고 있던 수첩을 덮고 볼펜을 전투복 주머니에 꽂았다. 영창이라. 그거 무섭군요. 그런데 소령님. 그녀가 박동혁의 계급을 정확히 호칭했다. 박동혁은 자신의 우에 앞섭해 달린 계급장이 보였나 싶어 으쓱했다. 소령인 줄 알면 당장 일어나서 경례 안 박아? 동작 봐라. 전시 상황에서 지휘소 주변 경계가 이렇게 허술해도 됩니까? 제가 적군이었으면 소령님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게다가 아군인지 적인지 식별 절차도 없이 다짜고짜 고함부터 지르시다니. 기도비닉 유지라는 기본 전술도 모르십니까? 그녀의 말은 논리정연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박동혁은 말문이 막혔지만 자존심 때문에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뭐? 기도비닉? 야, 웃기지 마. 지금 내가 날 가르치려 들어? 어디서 굴러먹던 나부랭이가 소령한테 훈계질이야? 박동혁은 위협적으로 지휘봉을 들어 올렸다. 칠 듯한 신용을 하며 그녀를 겁주려 했다. 당장 여기서 꺼져. 3초 준다. 안 그러면 헌병 불러서 끌어낼 테니까. 하나, 둘. 그녀는 한숨을 짧게 내쉬었다. 안타깝군요. 육사단의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동혁은 그녀가 자신의 위협에 겁을 먹고 도망가려는 줄 알았다. 그래, 빨리 꺼져. 눈에 띄지 말고 저기 구석에 박혀 있으란 말이야. 재수없게 진짜. 박동혁이 혀를 차며 등을 돌리려던 찰나였다. 박동혁 소령.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랐다. 훨씬 더 차갑고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박동혁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아직 내 용무는 안 끝났는데 어딜 갑니까? 박동혁이 획 돌아섰다.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너 지금 하극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뒤집어 쓰고 있던 판초 우위를 벗어 젖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위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자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진흙이 튀었지만 각이 잡힌 신형 전투조끼.
그 위에 부착된 각종 장비들. 하지만 박동혁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팔뚝에 붙어 있는 노란색 표지였다. 검은 글씨로 선명하게 박힌 세 글자. 통제관.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직책. 평가단장. 박동혁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 노란색 완장을 찬 통제관은 훈련 부대에게 있어 저승사자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훈련의 모든 과정을 감시하고 점수를 매기고 심지어 부대의 생사까지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가 쓰고 있던 방탄 헬멧의 턱근 사이로 전투복 카라에 박힌 검은색 계급장이 비에 젖어번들거렸다. 다이아몬드가 아니었다. 잎사귀 하나짜리 소령도 아니었다. 대령이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빗소리마저 박동혁의 귀에서 멀어졌다. 오직 눈앞에 서 있는 왜소한 체구의 여군, 아니 강수민 대령의 어깨 위에 얹혀진 무궁화 3개만이 거대하게 확대되어 보였다. 박동혁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다. 네. 대령.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아줌마 하사 나부랭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자신보다 2계급이나 높은, 그것도 사단의 운명을 쥐고 있는 평가단장이라니. 강수민 대령은 젖은 장갑을 벗어 주머니에 넣으며 박동혁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키는 박동혁보다 작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박동혁을 내려다보는 거인처럼 느껴졌다. 반갑습니다.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 제1평가처장 겸 공격군 평가단장 강수민 대령입니다. 박동혁은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다. 척추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그는 손을 벌벌 떨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아니. 전진. 제6보병사단 군수지원대대 운영과장 소령 박동혁. 당황한 나머지 6사단 경례 구호인 필승도 아니고 군단 구호인 단결도 아닌 엉뚱한 구호가 튀어나왔다. 강수민은 그 꼴을 보며 피식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경례 구호도 제대로 모르는 장교가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군요. 6사단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우애 때문에 계급장을 못 받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동혁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빌었다. 비굴함 그 자체였다. 못 받다? 강수민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다. 박소령. 내가 대령이 아니라 진짜 하사였으면 혹은 병사였으면 당신의 그 무례한 태도가 정당화됩니까? 그건 아니지만 VIP 오시는 길이라 제가 너무 예민해서. VIP? 당신에게는 군단장만 중요하고 함께 훈련하는 전우는 짐짝으로 보입니까? 당신이 아까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합니까? 아줌마, 꺼져. 강수민은 자신의 전술조끼에서 작은 단말기를 꺼냈다. 마일즈 장비 통제기였다. 훈련 뛰는 군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기계였다. 당신의 그 고함 덕분에 이 지휘소의 위치는 적 특수작전부대에게 아주 친절하게 광고가 됐습니다. 전술적 관점에서 당신은 아군의 위치를 노출시킨 첩자나 다름없습니다. 네, 대령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발. 군대에서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결과만 있을 뿐. 강수민은 망설임 없이 통제기의 붉은 버튼을 눌렀다. 삑. 그 짧은 기계음은 박동혁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삑. 박동혁이 입고 있던 마일즈 조끼와 헬멧의 감지기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붉은색 LED 불빛이 미친 듯이 깜빡거렸다. 사망. 단말기 액정에 뜬 글자였다. 당신은 전사했습니다. 박동혁 소령.
사인은 적 저격수에 의한 두부 관통상, 그리고 지휘관의 위치 노출로 인한적 포병 사격 유도. 대령님, 저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5분 뒤에 군단장님 오시는데 제가 브리핑해야 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박동혁은 거의 울면서 매달렸다. 사망 판정을 받으면 훈련 기간 내내 아무런 임무도 수행할 수 없었다. 시체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군단장 앞에서 브리핑은커녕 영안실로 지정된 구석 텐트에 처박혀 있어야 했다. 진급 심사는커녕 보직 해임 걱정을 해야 할 판이었다. 강수민은 차갑게 그를 밀쳐냈다. 시체는 말이 없습니다. 브리핑은 작전 장교에게 넘기세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부터 이 자리에 그대로 누워 계십시오. 예. 여기 진흙탕에요? 전사자가 침대 찼습니까? 군단장님이 오셔서 시체를 밟고 지나가시든 말든 당신은 거기 누워서 당신이 망친 훈련의 결과를 지켜보세요. 그때였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위병소 쪽에서 검은색 레토나 차량 2대가 흙탕물을 튀기며 지휘소로 진입하고 있었다. 1호차 앞 범퍼에 달린 붉은색 성판. 별 3개. 5군 단장이었다. 박동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오시네요. 강수민은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흙 묻은 전투복이었지만 그녀의 자태는 당당하고 위엄 있었다. 누우세요, 박소령. 명령입니다. 박동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질퍽한 진흙탕 위로 천천히 몸을 뉘었다. 차가운 흙탕물이 등과 목덜미로 스며들었다. 삐익거리는 사망 경보음만이 그의 처량한 신세를 조롱하듯 울려 퍼졌다. 레토나 차량이 지휘소 앞에 멈춰섰다. 운전병이 내려 뒷문을 열었다. 전투화를 신은 군단장의 발이 땅에 닿았다. 그리고 그 옆으로 육사단장이 황급히 뛰어나와 영접했다. 충성. 군단장님, 육사단 지휘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군단장은 가볍게 거수 경례를 받고는 지휘소 입구에 널브러져 있는 물체를 발견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빨간 불을 번쩍이며 진흙 속에 누워있는 장교. 저건 뭔가? 사단 지휘소 입구에 웬 시체가 있어? 군단장의 질문에 육사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강수민 대령이 정중하게 경례를 올리며 입을 열었다. 전진. 평가단장 대령 강수민입니다. 방금 적의 저격 및 포병 공격 상황을 부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귀 부대의 군수과장이 경계 실패로 전사했습니다. 강수민의 눈이 진흙 속에 박힌 박동혁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는 입모양으로 소리 없이 말했다. 기대해. 이제 시작이니까. 박동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지옥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다. 차가운 진흙이 귓구멍으로 스며들었다. 박동혁은 숨을 멈췄다. 아니, 멈춰야 했다. 그는 지금 전사자였으니까. 하지만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큼은 멈출 수가 없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싸늘한 냉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정수리 위로 떨어지는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였다. 오전 내내 그토록 고대하던 순간이었다. 5군 단장이 도착하는 이 순간 박동혁은 가장 빳빳하게 다려진 전투복을 입고 가장 절도 있는 경례를 올리면 브리핑을 멋지게 해낼 상상을 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진흙 구덩이에 처박힌 시체 신세였다. 삐익. 멈추지 않는 마일즈 사망 경보음이 마치 자신의 장례식 곡소리처럼 들렸다. 이거 참. 사단 지휘소 입구가 아주 볼만하구만. 걸걸하고 묵직한 목소리. 5군 단장이었다. 박동혁은 실눈을 살짝 떴다.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반짝이는 검은색 전투화였다. 흙탕물이 조금 튀긴 했지만 그 광택은 여전했다. 군단장은 박동혁의 머리맡에 서서 혀를 차고 있었다. 사단장. 예.
군단장님. 육사단장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사단장은 박동혁을 밟아 죽이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감히 군단장을 영접하는 자리에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군수 참모가 시체 놀이를 하고 있다니. 이 친구 자네 사단 군수과장 아닌가? 이름이 박동혁이던가? 군단장은 박동혁의 얼굴을 알아봤다. 그것이 더 비참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맞습니다. 송구합니다. 훈련 상황이라. 육사단장이 변명하려던 찰나 강수민 대령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 섞인 바람보다 차가웠다. 보고드립니다. 해당 장교는 지휘소 방호 태세 점검 중 적대 세력에 대한 식별 절차를 무시하고 고성을 질러 아군의 위치를 노출시켰습니다. 이에 통제관 직권으로 저격 및 포병 사격 상황을 부여하여 전사 처리했습니다. 위치 노출? 고성? 군단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지휘소는 부대의 뇌물이다. 뇌물이 위치를 드러내면 전쟁은 끝이야. 그런데 군수과장이란 작자가 그런 기초적인 실수를 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또한 해당 인원은 훈련 통제관을 민간인 잡상인 취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술적 무능함뿐만 아니라 장교로서의 인성 또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수민은 확인 사살을 했다. 모욕적인 언사, 민간인 취급. 군단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평소 간부 정예화와 인성 함양을 강조하던 지휘관이었다. 군단장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박동혁을 내려다보았다. 박동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숨이 턱 막혔다. 일어나지 마라. 넌 시체니까. 군단장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살아서 무능한 놈은 죽어서도 짐이 되는 법이지. 훈련 끝날 때까지 거기 그대로 누워있어. 내 눈에 띄지 말고. 군단장은 박동혁의 어깨를 전투화 앞코로 툭툭 쳤다. 격려가 아니었다.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치우는 듯한 경멸의 발짓이었다. 들어가자. 강 대령, 자네가 브리핑하나? 네. 공격군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제가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아. 육사단장, 자네는 텐트 밖에서 대기해. 작전 참모만 들어오고. 군단장님. 그래도 제가 사단장인데. 부하 교육을 이따위로 시킨 지휘관이 무슨 할 말이 있나? 자네도 빗물 맞으면서 반성 좀 해. 군단장은 매몰차게 돌아섰다. 강수민 대령은 군단장의 뒤를 따르며 흙탕물 속에 박혀있는 박동혁을 향해 싸늘한 미소를 던지고 텐트 안으로 사라졌다. 지퍼가 닫히는 소리와 함께 텐트 안에서는 따뜻한 난로 온기와 커피 향이 새어나왔다. 박동혁에게 남겨진 것은 차가운 빗물과 사단장의 살기 어린 눈빛뿐이었다. 박동혁, 너 훈련 끝나면 죽을 줄 알아라. 사단장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박동혁은 차라리 진짜 죽고 싶었다. 진흙의 비릿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것은 패배의 맛이었다. 전사자 호송. 비켜. 비켜. 박동혁은 짐짝처럼 들것에 실려나갔다. 그를 운반하는 것은 갓 전입 온 이등병들이었다. 빗길에 미끄러운 탓에 들것이 덜컹거릴 때마다 박동혁의 머리가 프레임에 쿵쿵 부딪혔다. 아, 야. 살살 좀 해. 머리 깨지겠네. 참다 못한 박동혁이 고개를 들고 소리쳤다. 하지만 앞쪽에서 들것을 들고 있던 통제관이 무심하게 대꾸했다. 전사자는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니, 그래도 운반은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나 소령이야. 소령이시든 장군이시든 지금은 시체입니다. 시체한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통제관은 콧방귀를 뀌었다. 박동혁은 입을 다물었다. 더 말해봐야 본전도 못 찾을 게 뻔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휘소에서 500m쯤 떨어진 산비탈의 구석진 공터였다. 칙칙한 국방색 텐트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고 입구에는 영연 등록소 전사자 안치소라는 팻말이 비에 젖어 너덜거리고 있었다. 텐트 안은 지옥의 대기실 같았다. 이미 전사 판정을 받은 수십 명의 병사와 간부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앉아 있었다. 퀴퀴한 땀 냄새와 젖은 빨래 냄새가 진동했다. 난로는커녕 바닥에 깐져진 스티로폼이 전부였다. 던져. 통제관의 지시에 병사들이 들것을 기울였다. 박동혁은 볼품없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으악! 진흙 범벅이 된 채 바닥을 뒹구는 꼴이라니. 주변의 병사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개중에는 육사단 병사들도 있었다. 평소 박동혁에게 갈굼당했던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통쾌함이 서려 있었다. 박동혁은 벌떡 일어나 옷을 털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찾았지만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담배꽁초뿐이었다. 아, 씨발.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그는 신경질적으로 젖은 담배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상사 한 명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거기 소령님, 실내 흡연 금지인 거 모르십니까? 그리고 바닥에 쓰레기 투기하시면 감점입니다. 그 상사의 팔에는 노란색 통제관 완장이 차여 있었다. 육사단 소속이 아닌 KCTC 소속 평가관이었다. 아니, 피우려던 게 아니라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운영과장이야. 박동혁은 습관처럼 계급과 직책을 들이밀었다. 하지만 KCTC 평가관에게 타부대 소령 따위는 훈련 대상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운영과장이시면 뭐합니까? 지금 여기선 그냥 전사자 48호입니다. 저기 구석에 가서 번호표 받고 대기하세요. 식사 추진될 때까지 이동 불가입니다. 밥은 언제 주는데? 아까 아침도 못 먹었다고. 보급로가 끊겨서 식사 추진 지연되고 있습니다. 운영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본인이 보급 계획 엉망으로 짜서 밥 안 오는 거. 평가관의 말에 박동혁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랬다. 이번 훈련의 보급 계획은 그가 짰다. 하지만 그는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치중하느라 우천시 산악도로 유실 가능성이나 우회 보급로 확보 같은 디테일은 작전 장교에게 떠넘겼었다. 그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굶주림으로 돌아온 것이다. 꼬르륵.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박동혁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주변의 병사들이 건빵을 나눠 먹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야, 저 사람 우리 과장님 아니냐? 맞아. 맨날 우리한테 정신력이 썩어 빠졌다더니 정작 자기는 밥 안 준다고 징징거리네. 꼴 좋다. 아까 지휘소에서 쫓겨날 때 봤냐? 완전 개망신. 박동혁은 귀를 막고 구석진 자리에 웅크려 앉았다. 텐트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포성이 쿵쿵 울렸다. 육사단은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군수과장이라는 작자는 영안실 텐트 구석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병사들의 뒷담 하나 듣고 있었다. 그는 젖은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차갑게 식은 스마트폰이 손에 잡혔다. 몰래 켜서 상황이라도 보고 싶었지만 텐트 곳곳에 설치된 CCTV와 평가관들의 감시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다.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유령. 그래, 그는 지금 육사단에서 지워진 유령이었다. 그리고 그를 유령으로 만든 강수민 대령의 얼굴이 악몽처럼 떠올랐다. 밤이 깊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훈련장은 칠흑 같은 암흑천지로 변했다. 가끔씩 터지는 조명탄 불빛만이 산능선을 기괴하게 비췄다. 육사단 지휘소는 초상집 분위기였다.
군단장이 떠난 후 상황판에 표시된 전황은 절망적이었다. 전방 19연대 탄약 잔량 10% 미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답니다. 3대대 식사 추진 이틀째 중단. 병력 탈진 상태입니다. 무전기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보고들이 빗발쳤다. 사단장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도대체 군수 지원은 어떻게 된 거야? 추진 보급 차량들은 다 어디 처박혀 있어? 그게 주요 도로가 산사태로 막혔는데 우회 도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군수과장이 가지고 있던 예비 계획표가 지금 전사자 텐트에 가 있어서 작전 참모가 말끝을 흐렸다. 박동혁이 쫓겨나면서 보급 관련 세부 자료와 비상 연락망이 든 수첩을 가지고 나간 것이었다. 물론 공유된 파일이 있었지만 현장의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박동혁만의 비선 라인은 그 수첩에만 있었다. 한편 강수민 대령은 육사단 지휘소 한편에 마련된 평가단장석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육사단의 군수 지원 현황이 실시간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다. 빨간색 경고등이 쉴 새 없이 깜빡였다. 처참하군.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단장님, 육사단 군수 라인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이대로면 내일 아침에 전멸 판정 나올 것 같습니다. 옆에 있던 평가관이 보고했다. 강수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박동혁 소령. 그 사람이 쥐고 있던 게 생각보다 컸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일을 안 해서 생긴 공백이 너무 커. 강수민은 로그 기록을 살펴봤다. 박동혁은 훈련 준비 기간 내내 예하부대 군수 장교들의 보고를 묵살하거나 알아서 해라며 방치한 정황이 뚜렷했다. 그러면서도 상부 보고용 PPT는 화려하게 꾸며놨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빈 공갈빵 같은 군수 계획. 비가 오고 실전 상황이 닥치자 그 공갈빵은 순식간에 눅눅해져 무너져 내렸다. 이건 단순히 그 사람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시스템을 망가뜨린 죄지. 강수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판초 우위를 다시 걸쳤다. 어디 가십니까? 유령을 좀 만나봐야겠어. 시체가 된 주제에 얌전히 있는지 확인도 할 겸. 강수민은 지프차를 타고 어둠 속을 뚫고 전사자 안치소로 향했다. 같은 시각 전사자 텐트 안. 박동혁은 참을 수 없는 배고픔과 불안감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는 슬그머니 일어났다. 평가관인 상사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지금이다. 박동혁은 텐트 뒤쪽 틈새로 기어나갔다. 타령을 하려는 건 아니었다. 텐트 뒤편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 숨겨둔 비상식량을 가져올 생각이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차에 있는 위성 전화기로 부하인 김대위에게 몰래 연락해 보급 상황이라도 지시할 요량이었다. 그렇게라도 해서 이 훈련이 망하는 걸 막아야 했다. 아니, 자신이 없어서 망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자신이 몰래 지시해서라도 살려냈다는 공로를 챙기고 싶었다. 박동혁은 진흙탕을 기어 차량 쪽으로 접근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다. 발그락. 글러브 박스에서 초코바 뭉치를 꺼내 입에 구겨 넣었다. 단맛이 돌자 살 것 같았다. 그는 허겁지겁 씹어 삼키며 위성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전원을 켜자 미약하게나마 신호가 잡혔다. 제발. 받아라, 김대위. 신호음이 갔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과장님? 김대위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다. 야, 김대위. 나야. 지금 상황 어때? 보급 다 막혔다며? 과 과장님? 지금 어디십니까?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보안 위반입니다. 시끄러워. 내가 죽어도 과장이야. 잘 들어. 3번 국도 우회로 있지? 그쪽으로 민간 트럭 수배해서.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였다. 똑똑. 누군가 운전석 유리창을 노크했다. 박동혁은 소스라치게 놀라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유리창 밖에는 빗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는 그림자가 있었다. 번개 같은 플래시 불빛이 박동혁의 얼굴을 정통으로 비췄다. 아! 박동혁은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차 문이 벌컥 열렸다. 박동혁 소령. 강수민 대령이었다. 그녀는 한 손에는 플래시를, 다른 한 손에는 녹음기를 들고 있었다. 전사자가 부활해서 초코바를 훔쳐먹고 보안 규정을 어기며 외부와 통신을 시도하다니. 이건 좀비 영화가 아니라 범죄 스릴러군요. 그녀의 뒤로 헌병 완장을 찬 군사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현 시간부로 박동혁 소령을 훈련 규정 위반 및 통신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수민의 선언에 박동혁의 입에서 씹다 만 초코바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입가에 묻은 초콜릿이 마치 피처럼 보였다. 네. 대령님. 이거 오해입니다. 저는 부대를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아니,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위해서겠지. 강수민은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아직 김 대위와의 통화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에 대고 차갑게 말했다. 김 대위 들리나? 평가단장 강수민이다. 자네 상관은 방금 전사 상태에서 불법 통신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육사단 감점 50점 추가다. 축하한다. 너희 군수과장 덕분에 육사단은 오늘 밤부로 훈련 실패 판정이다. 통화가 끊겼다. 박동혁은 좌절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빗줄기는 멈출 줄 모르고 그의 군 생활에도 영원히 그치지 않을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끌고 가. 강수민의 짧은 명령에 헌병들이 박동혁의 양팔을 억세게 낚아챘다. 흙탕물 속으로 질질 끌려가는 그의 비명소리가 KCTC의 밤하늘을 갈랐다. 이름. 박동혁. 소령. 다시 묻겠습니다. 이름. 박동혁. 5군단 헌병대 임시조사실.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이곳은 바깥의 냉기가 그대로 스며들어 냉동 창고처럼 추웠다. 박동혁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덜덜 떨고 있었다. 그의 양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조사관인 헌병 수사과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다. 박동혁 소령. 귀관은 훈련 중 전사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무단 이탈, 취식, 그리고 비인가 통신 장비를 이용한 작전 지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용 위성 전화를 이용해 군사 작전 내용을 언급한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소지까지 있습니다. 아니, 수사과장. 내 말 좀 들어봐. 기밀 유출이 아니라 우리 부대 보급이 끊겨서 애들 굶을까봐. 박동혁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부대 사람? 웃기지 마십시오. 조사실 문이 열리고 강수민 대령이 들어왔다. 그녀는 젖은 판초 우위를 벗어 걸어두고 박동혁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이게 당신이 김 대위와 통화한 내역의 녹취록입니다. 강수민이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다. 야, 3번 국도로 트럭 보내. 내가 짰다고 해. 이게 부활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문책당할까봐 알리바이 만들려고 한 겁니까? 정작 김 대위가 도로가 유실됐다고 보고하려던 건 듣지도 않고 끊었더군요. 그건 당신이 몰래 씹어먹던 초코바. 그거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식 박스에서 빼돌린 거죠? 당신 차 트렁크에서 부식 박스가 통째로 발견됐습니다. 병사들은 밥 굶고 있는데 과장은 초코바 훔쳐먹고 있었다. 이거 기사 나가면 국민들이 참 좋아하겠습니다. 박동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팩트 폭격이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강 대령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진급이 걸려 있어서 눈이 뒤집혔었나 봅니다. 제발 군단장님께 보고만은. 박동혁은 수갑찬 손을 비비며 애원했다. 하지만 강수민의 눈빛에는 자비가 없었다. 이미 보고는 올라갔습니다. 군단장님이 대로하셨더군요. 육사단의 수치라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 더. 당신이 훈련장에서 나한테 했던 폭언들. 아줌마 꺼져. 그것도 헌병대 진술조서에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적었습니다. 상관 모욕죄. 기대하십시오. 철컹. 문이 닫히고 강수민이 나갔다. 박동혁은 책상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의 군 생활 20년이 그 빗물에 쓸려 하수구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한 달 후, 5군단 사령부 징계위원회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야속할 만큼 맑았다. 하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정가운데 놓인 의자에 박동혁이 앉아 있었다. 그의 군복에서는 모든 부착물이 제거된 상태였다. 명찰도 부대 마크도 그리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소령 계급장도 없었다. 징계 대상자 박동혁. 최후 진술하십시오. 위원장인 군단 부군단장이 귀찮다는 듯 말했다. 박동혁은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리를 일으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점을 참작하시어 부디 명예롭게 군복을 벗을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파면만은. 그는 울먹이며 호소했다. 파면이나 해임이 되면 연금이 날아간다. 퇴직금도 반토막 난다. 40이 넘은 나이에 빈털터리로 사회에 던져지는 것은 죽음보다 두려웠다. 하지만 심사위원석에 참고인 자격으로 앉아있는 강수민 대령의 표정은 냉담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헌신이라고 하셨습니까? 훈련장에서 병사들은 굶는데 혼자 초코바를 훔쳐먹고 평가관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보안 규정을 어긴 행위가 헌신입니까? 강수민의 지적에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삽니다. 하지만 박동혁 전 소령은 스스로 그 명예를 진흙탕에 버렸습니다. 이런 인원이 군에 남아있거나 혹은 명예롭게 전역한다는 것은 묵묵히 고생하는 대다수 군인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결과는 속전속결이었다. 주문 해임, 사유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나가. 부군단장의 짧은 한마디. 헌병들이 박동혁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안 됩니다. 군단장님, 대령님, 제발. 박동혁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동료들의 위로가 아니었다. 육사단 간부들의 싸늘한 시선과 경멸 어린 눈빛뿐이었다. 그날 오후 박동혁은 위병소를 걸어서 나왔다. 손에는 라면 박스 하나가 들려 있었다. 빈털터리. 화려했던 영관 장교의 삶은 그렇게 끝이 났다. 위병소를 지키던 병사는 그에게 경례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민간인, 그것도 쫓겨난 아저씨에 불과했으니까. 3년 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백화점 주차장.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이 아스팔트를 달구고 있었다. 주차 유도원 조끼를 입은 중년 남성이 땀을 뻘뻘 흘리며 경광봉을 흔들고 있었다. 박동혁이었다. 그의 얼굴은 검게 탔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소령 시절의 뱃살은 빠졌지만 대신 구부정한 어깨와 초라한 눈빛만이 남았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에어컨 빵빵한 외제차들은 그의 지시를 무시하고 얌체처럼 끼어들기를 했다. 빵,
빵. 아, 아저씨. 눈 없어요? 저 차가 먼저 들어왔잖아. 창문을 내리고 20대 초반의 여자가 박동혁에게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려고. 됐고, 빨리 자리나 만들어봐요. 더워 죽겠는데, 진짜. 여자는 껌을 짝짝 씹으며 박동혁을 벌레 보듯 쳐다봤다. 박동혁은 예, 알겠습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다. 순간 3년 전 인재 훈련장에서 자신이 강수민 대령에게 했던 말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야, 아줌마. 당장 안 비켜? 어디서 감히. 그때 강수민이 느꼈을 모욕감이 이런 것이었을까? 아니, 그때 자신은 군복이라도 입고 있었지. 지금 자신은 아무런 힘도 없는 주차 요원에 불과했다. 인과응보. 그 말이 사무치게 다가왔다. 점심시간. 박동혁은 주차장 구석 환풍기 옆에 쪼그려 앉았다. 편의점에서 사온 차가운 김밥 한 줄이 그의 점심이었다. 목이 메어 물을 마시려는데 물통이 비어 있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훈련장에서 부하들에게 물 떠와 밥 가져와 시키던 시절이 꿈만 같았다. 지금은 물 한 모금도 제 손으로 챙기지 않으면 마실 수 없는 처지였다. 그때 백화점 방송이 울렸다. VIP 고객 차량 입차합니다. 지하 1층 로비 전원 대기 바랍니다. 박동혁은 먹다 만 김밥을 호주머니에 쑤셔넣고 벌떡 일어났다. VIP 의전. 실수하면 바로 잘린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지하 로비로 뛰어내려갔다. 지하 1층 VIP 드롭존. 번쩍이는 조명 아래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오늘은 국방부와 기업들이 협약식을 맺는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박동혁은 가장 앞줄에서 차량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맡았다.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문을 여는 일. 군대에서는 부하들이 해주던 일을 이제는 그가 하고 있었다.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췄다. 앞 범퍼에 달린 붉은색 성판. 별 하나. 준장. 박동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장군 차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뒷좌석 문을 정중하게 열었다. 어서 오십시. 말끝이 흐려졌다. 차에서 내린 장군.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날카롭지만 기품 있는 눈매. 정복 어깨 위에는 붉은색 견장과 은색 별 하나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수민 준장. 그녀였다. 3년 전 대령이었던 그녀는 이제 장군이 되어 있었다. 박동혁의 눈이 커졌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강수민은 차에서 내려 옷매무새를 다듬다가 문을 잡고 있는 주차 요원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시선이 박동혁의 늙고 초라한 얼굴에 머물렀다. 박동혁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시선을 피했다. 제발 못 알아봤기를. 제발 그냥 지나가 주기를. 하지만 강수민은 그를 알아보았다. 그녀의 눈매가 잠시 가늘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3년 전처럼 화를 내거나 비웃지 않았다. 그저 덤덤한 아주 사무적인 눈빛이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은 한마디. 그리고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것은 과거의 악연에 대한 용서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시민에 대한 예의였다. 박동혁은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다. 차라리 욕을 하거나 모른 척 지나갔으면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장군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었다. 그 품격이 박동혁의 비루한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비추었다. 강수민은 수행원들과 함께 행사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 그리고 어깨 위에서 빛나는 별. 박동혁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주차장 입구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그의 텅 빈 가슴을 휘집고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경례를 하려던 손은 헌 캡모자 챙 언저리에서 갈 길을 잃고 멈췄다. 그는 이제 군인이 아니었다. 경례를 할 자격조차 없는 과거 속에 갇힌 유령일 뿐이었다. 야, 아저씨, 문 안 닫고 뭐해? 뒷차 밀리잖아. 뒤따라오던 차주의 고함 소리에 박동혁은 퍼뜩 정신을 차렸다. 죄송합니다. 바로 빼겠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운전석으로 달려가 남의 차 핸들을 잡았다. 백미러 속 땀과 기름에 찌든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다.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아래 별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진흙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는 아스팔트 바닥을 기고 있었다. 그것이 박동혁이 받아들여야 할 영원히 끝나지 않을 잔혹한 훈련의 결과였다. 면회 온 누나들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고 있는 육군 중사 동생. 그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눈가에는 시퍼런 피멍이 선명했습니다. 야, 박 중사. 쪽팔리게 누나들 앞에서 징징거리지 말고 빨리 기어 들어가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군화발로 동생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대대장. 그는 분노에 찬 누나들을 훑어보며 비웃듯 한마디를 던지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동생 교육 좀 똑바로 시켜요. 누나들, 제 장기 복무하기 싫대요. 하지만 기고만장한 대대장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두 여자가 대한민국 국군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순간 큰 누나의 눈빛이 차갑게 돌변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든 곳은 다름 아닌 방첩사 감찰수사단 한라인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바람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와 낡은 콘크리트 건물을 때렸다. 제육보병사단 예하의 한 대대 지휘통제실은 밤 11시가 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것은 날씨 탓이 아니었다. 대대장실에서 흘러나오는 고성 때문이었다. 야, 박동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최만식 중령의 목소리가 굳게 닫힌 문을 뚫고 복도까지 울렸다. 행정반에 앉아있던 당직 사관과 상황병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대대장실 안 군수 담당관 박동민 중사는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전투복 상의는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최만식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결제판을 탁자에 내던졌다.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지난번 지시하신 동계 피복 수령권은 보급 수송대대 사정으로 내일 오전에. 핑계 대지 말라고 했지 내가. 최만식은 마시던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내용물이 바닥에 튀었다. 내가 일을 그따위로 하니까 연대 군수과장이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 아니야. 뭐? 대대에서 수령증이 안 넘어왔다고. 내가 너 때문에 쪽팔려서 살 수가 없어. 야, 중사 나부랭이가 지휘관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너 장기 복무 심사 언제냐? 내년 상반기입니다. 내년? 꿈 깨라. 내가 내 목을 걸고 너 장기 안 시켜. 내 평정 긁히면 내 군 생활도 끝인 거 몰라? 박동민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최만식의 폭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육사 출신이라는 자부심만 가득하고 실무 능력은 전무한 그는 모든 스트레스를 만만한 부사관들에게 풀었다. 특히 묵묵히 일만 하는 박동민은 그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다. 나가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박동민이 경례를 하려던 찰나였다. 최만식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꺼운 아크릴 명패를 집어들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는 그의 고질적인 버릇이 도졌다. 꺼지라고 이 새끼야. 투박한 소리와 함께 명패가 박동민의 방향으로 날아갔다. 박동민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명패의 모서리가 그의 왼쪽 광대뼈 부근을 강타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동민이 외마디 신음을 삼키며 비틀거렸다. 날카로운 아크릴 모서리에 긁힌 피부가 찢어지며 붉은 선혈이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다.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며 최만식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혀를 찼다. 피하라고 던진 걸 처맞고 있어 멍청하게. 야, 나가서 약 발라. 재수없게 피 흘리지 말고. 박동민은 흐르는 피를 손바닥으로 막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나가보겠습니다. 필승. 대대장실을 나온 박동민은 행정반 병사들의 시선을 피해 급히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처참했다. 눈밑이 찢어져 살점이 벌어졌고 주변은 벌써 시퍼렇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휴지를 뜯어 상처를 눌렀다. 분노보다 서러움이 먼저 밀려왔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군 생활을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모욕과 폭력뿐이었다. 신고할까? 헌병대에 찌를까? 수천 번도 더 생각했다. 하지만 가장이라는 무게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요양병원에 계신 상황에서 그가 군복을 벗으면 당장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나들이 걱정할 것이 두려웠다. 엘리트 장교인 두 누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못난 남동생이 부대에서 맞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면 누나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 뻔했다. 박동민은 찬물로 얼굴에 피를 닦아냈다. 차가운 물이 상처에 닿자 쓰라림이 뇌를 찔렀다.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며 다짐했다. 참자. 참아야 한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의 한 이자카야. 퇴근 후 사복으로 갈아입은 두 여자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 소속 박지윤 중령과 육군본부 법무실 소속 박지수 소령이었다. 두 사람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있었다. 언니 요즘 방첩사 분위기 어때? 부대 개편되고 정신없지? 박지수가 안주로 나온 타코와 사비를 집으며 물었다. 박지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소주를 털어넣었다. 그녀의 눈매는 날카로웠고 쇼컷으로 자른 머리는 차가운 인상을 더했다. 똑같지 뭐. 보안 감사 시즌이라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느라 바빠. 너는? 고검부 일할 만해? 이번에 들어온 사건 많다며. 말도 마. 성추행에 횡령에 아주 가지가지들 한다. 오늘은 어떤 미친 대위가 병사들 휴가증 팔아먹다가 걸려서 그거 조사하느라 밥도 못 먹었어. 군대가 아주 썩어가고 있어. 박지수는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 탓에 법무실 내에서도 미친 개로 통했다. 박지우는 피식 웃으며 빈잔을 채워주었다. 그러게. 썩은 건 도려내야지. 아 참, 동민이한테 연락 왔었어? 박지윤의 질문에 박지수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아니 안 그래도 내가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톡도 일이 안 없어져. 훈련 있나? 훈련 일정 없는 걸로 아는데. 내가 지난주에 사단 보안 담당관한테 슬쩍 물어봤거든. 별다른 일정 없다고 했어. 박지윤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는 동생 일이라면 유독 예민했다. 10년 터울의 막내 동생 동민은 자매에게 아픈 손가락이었다. 가난했던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 부사관으로 임관한 동생이었다. 이상하네. 동민이 녀석 아무리 바빠도 언니 전화는 꼬박꼬박 받잖아. 내가 다시 해볼게. 박지수가 핸드폰을 꺼내 동민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한참 뒤에야 연결이 되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평소의 밝은 톤이 아니었다. 작은 누나.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 걸렸어? 박지수가 걱정스레 물었다. 목이 좀 부어서. 지금 당직 근무 중이라 길게 통화 못해. 야 박동민. 너 무슨 일 있지? 솔직히 말해. 너 누나들이 누군지 몰라? 나 육본 법무관이고 큰 누나 방첩사야. 숨길 생각하지 마. 박지수의 촉이 발동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동민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아니야 정말 아무 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이번 주말에 면회 오지 마. 나 바쁠 것 같아. 끊을게. 뚝. 전화가 끊겼다. 박지수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박지윤을 쳐다봤다. 박지윤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다. 면회 오지 말라고?
응. 동민이가 먼저 오지 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잖아. 오히려 족발 사오라고 난리치던 앤데. 언니, 이거 냄새가 나지 않아? 박지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차 키를 올려놓았다. 내일 토요일이지. 나 당직 아닌데. 언니는? 나도 비번.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어디로? 철원? 공식 방문 아니고 그냥 누나로서 면회 가는 거야. 근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겠지. 박지윤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것은 작전을 앞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옷 편하게 입고 와. 계급장 떼고 민간인 모드로 가서 바닥부터 훑어보자고. 내 동생 건드린 놈이 누구든 간에 만약에 정말 무슨 일 있으면. 박지윤은 말을 맺지 않았다. 하지만 박지수는 알 수 있었다. 언니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박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알았어. 내가 내일 아침에 언니 집으로 갈게. 걸리기만 해봐. 아주 법전으로 대가리를 깨버릴 거니까. 다음 날 오전 10시. 강원도 철원군 6사단 XX여단 X대대 위병소 앞. 검은색 제네시스 SUV 한 대가 멈춰섰다. 운전석에는 검은색 패딩 점퍼 차림의 박지윤이, 조수석에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박지수가 타고 있었다. 두 사람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장이 차량으로 다가왔다. 무슨 용무로 오셨습니까? 박지윤이 창문을 내렸다. 찬 바람이 차 안으로 들이닥쳤다. 면회 왔어요. 군수가 박동민 중사 누나들입니다. 아, 박동민 중사님 면회입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병장이 위병소 안으로 들어가 인터폰을 잡았다. 박지수는 차 안에서 위병소 주변을 훑어봤다. 시설은 낙후되었고 병사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분위기 쎄하네. 주말인데 영내에 활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게. 보통 이 시간이면 족구하고 난리 났을 텐데. 잠시 후 병장이 다시 나왔다. 표정이 난처해 보였다. 저 죄송하지만 지금 부대 내 사정으로 면회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박동민 중사님께서 지금 업무 중이라 나오실 수 없다고 전해달라십니다. 뭐? 박지수의 눈썹이 꿈틀했다. 주말에 업무 때문에 가족 면회를 막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녀가 차 문을 열고 내리려 하자 박지윤이 팔을 잡아 제지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게. 박지윤은 차분하게 웃으며 병장에게 말했다. 동생이 많이 바쁜가 보네요. 근데 저희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가면 안 될까요? 물건만 전해주고 갈게요. 행정반에 다시 한 번만 말해줄래요? 멀리서 왔다고. 병장은 박지윤의 기품 있는 태도에 압도된 듯 머뭇거렸다. 보통의 면회객들이라면 화를 내거나 돌아갔겠지만 이 여자는 물러설 기색이 아니었다. 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병장이 다시 들어갔다. 10분 정도가 지났을까? 위병소 옆 쪽문이 열리며 박동민이 걸어 나왔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상태였다. 박지윤과 박지수는 차에서 내려 동생을 맞이했다. 동민아. 박지수가 반가움에 달려가려다 멈칫했다. 동민의 걸음걸이가 이상했다. 다리를 약간 절고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누나들. 여긴 왜 왔어? 오지 말라니까. 동민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박지윤이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시선은 동민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모자 벗어봐. 추워. 그냥 가. 나 이래야 돼. 박지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박중사. 상급자가 명령하면 들어야지. 모자 벗어. 박지윤의 눈빛은 더 이상 누나의 눈빛이 아니었다. 방첩사 장교의 서슬 퍼런 눈빛이었다. 동민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박지수는 이미 눈치를 채고 동민의 뒤를 막아섰다. 벗으라잖아. 왜 말을 안 들어? 박지수가 동민의 손에서 억지로 모자와 마스크를 벗겨냈다. 아, 하지 마. 저항은 무의미했다. 마스크가 벗겨지는 순간 자매의 입에서 동시에 탄식이 터져나왔다.
흡. 야 박동민. 동민의 왼쪽 얼굴은 엉망이었다. 광대뼈 부근에는 꿰맨 자국이 선명했고 눈 주변은 시퍼렇게 피멍이 들어 있었다. 붓기가 덜 빠져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였다. 박지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거 뭐야? 누가 이랬어? 넘어진 거야. 작업하다가 쇠 파이프에 부딪혀서. 거짓말하지 마. 박지훈이 동민의 턱을 잡아 돌려 상처를 자세히 살폈다. 이건 둔기에 맞은 상처야. 찢어진 방향을 봐. 위에서 아래로 찍혔어. 넘어지면 찰과상이 넓게 퍼지지만 이건 국소 부위가 깊게 패였어. 누구야? 아니라니까. 그냥 실수로. 동민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억울함과 수치심 그리고 누나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박지훈은 동민을 와락 끌어안았다. 차가운 패딩 점퍼의 감촉이 동민의 뺨에 닿았다. 바보 같은 놈. 누나가 뭐하는 사람인지 잊었어? 방첩사 중령이 내 누나야. 지수는 법무관이고 우리가 폼으로 군복 입고 있는 줄 알아? 말해. 어떤 새끼야? 언니. 나 지금 당장 대대장실로 쳐들어갈게. 이거 그냥 못 넘어가. 박지수가 당장이라도 위병소를 뚫고 들어갈 기세로 몸을 돌렸다. 박지우는 동민을 아는 채로 박지수를 불렀다. 박소령 멈춰. 언니 지금 눈에 뵈는 게 있어? 동민이 얼굴 안 보여? 나도 보여.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들어가서 뭐 할 건데? 가서 난장판 피우면 동민이 군 생활은? 동민이 전역할 때까지 여기서 왕따 당하게 만들고 싶어? 박지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해 위병소 벽을 발로 찼다. 시발. 진짜 어떤 개자식이냐고. 박지우는 동민을 차 뒷좌석에 태웠다. 일단 타. 여기 위병소 앞이야. 보는 눈 많아. 차 안에 정적이 흘렀다. 히터를 틀었지만 냉기는 가시지 않았다. 박지우는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동민을 쳐다봤다. 동민아.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만 대답해. 토시 하나라도 거짓말하면 그땐 누나가 널 영창 보내버릴 거야. 알았어? 동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대대장이야. 최만식 중령. 박지훈과 박지수의 눈이 마주쳤다. 올 것이 왔다. 언제 그랬어? 어젯밤에. 지휘통제실에서. 명패를 던졌어. 피하라고 던졌는데 내가 맞았다고 오히려 화를 냈어. 그 전에는 많아. 회식 때 술 안 마신다고 뺨 때린 적도 있고 행정반에서 정강이 걷어차는 건 예사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김하사도 맞아서 고막 터질 뻔했고 소대장들도 맨날 욕먹어. 증거는? CCTV는 행정반에만 있어. 대대장실 안에는 없어. 목격자는 당직 사관이랑 상황병들이 있었는데 다들 보복당할까봐 쉬쉬하는 분위기야. 박지우는 핸들을 꽉 쥐었다. 가죽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장을 켰다. 박지수 받아 적어. 최만식 중령. 육사 출신. 기수 확인하고. 동민아 너 의무대 기록 남았어? 아니. 의무대 가면 기록 남는다고 대대장이 가지 말라고 했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구급 상자로 처치했어. 꿰매는 건 읍내 병원 가서 내가 넘어진 걸로 하고 했고. 완벽한 증거인멸 시도네. 진단서는? 아직 안 끊었어. 박지수는 이를 갈았다. 특수폭행의 상해 의료법 위반 교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견적 딱 나오네. 이거 최소 징역 3년감이야. 옷 벗기는 건 기본이고 연금도 못 받게 만들어줄 수 있어. 박지우는 차분하게 숨을 골랐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작전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감정에 휘둘려 당장 쳐들어가서 대대장 멱살을 잡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다. 상대는 영관급 지휘관이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상관 모욕이나 지휘권 침해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완벽하게 숨통을 끊으려면 확실한 증거와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했다. 동민아, 지금 당장 들어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뭐? 누나 미쳤어? 쟤를 저기에 다시 들여보내라고.
박지수가 소리쳤다. 들어. 지금 쟤 빼내면 타령이야. 그리고 우리가 개입했다는 거 소문나면 증거 다 없앨 놈이야. 최만식 그놈 안심시켜야 돼. 동민이 넌 힘들겠지만 며칠만 더 버텨. 대신 누나들이 약속할게. 일주일 안에 저 부대 가루로 만들어줄게. 최만식 그 새끼가 내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줄게. 동민은 누나의 단호한 눈빛에서 확신을 느꼈다. 어릴 때부터 큰 누나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다. 알았어 누나. 버틸게. 박지우는 동민의 손을 꼭 잡았다. 절대 티내지 마. 그리고 오늘부터 대대장이 하는 말 지시하는 거 날짜랑 시간까지 다 기록해놔. 녹음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응. 동민을 부대로 돌려보낸 뒤 자매는 차를 돌려 서울로 향했다. 돌아가는 차 안 분위기는 올 때와는 사뭇 달랐다. 차가운 살기가 가득했다. 박지수는 조수석에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김대위 나야. 6본 법무실 박지수 소령. 부탁 하나만 하자. 6사단 예하부대 징계 내역이랑 소원 수리 접수 현황 좀 싹 다 뽑아줘. 특히 X대대 최만식 중령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당장. 내가 밥 살게. 아니 술 살게. 비싼 걸로. 전화를 끄는 박지수가 박지윤을 보며 물었다. 언니는 뭐 할 거야? 나? 박지윤은 운전대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누군가의 연락처를 검색했다. 화면에 방첩사 3처장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동기들 좀 풀어야지. 최만식 그 인간 뒷조사부터 시작할 거야. 인사기록, 재산 현황, 사적인 만남까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없다지만 그 놈은 먼지가 아니라 쓰레기장이 나올 것 같거든. 그리고 다음 주에 사단 감찰 스케줄 잡을 거야. 방첩사 명의로 보안 감사 나간다고 공문 보낼 거야. 명부는 전방 부대 시설 보안 실태 점검. 타깃은 정확히 6사단 X대대. 와. 언니 직권 남용 아니야? 남용은 무슨. 정당한 업무 수행이지. 내 동생이 간첩 잡는 부대원인데 보안이 잘 되고 있나 확인하러 가는 게 뭐 어때서. 박지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감히 내 동생 얼굴에 피멍을 들게 해? 최만식, 넌 이제 군 생활 끝난 게 아니라 인생이 끝났어. 내가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제네시스는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국도를 질주했다. 자매의 복수는 이제 막 시동을 걸었다. 그것은 감정적인 난동이 아니라 법과 규정 그리고 정보력을 총동원한 시스템의 심판이 될 것이었다. 충청남도 계룡시 대한민국 육군본부. 밤이 깊었지만 법무실 고등검찰부의 사무실은 환했다. 박지수 소령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6사단 예하 부대들의 최근 3년간 징계 대장과 사건 사고 기록이 펼쳐져 있었다. 이 미친 인간. 아주 부대를 자기 왕국으로 만들었네. 박지수가 혀를 찼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최만식 중령이 지휘하는 X대대는 무사고 300일 달성 선진 병영 우수부대 타이틀을 달고 있었다. 하지만 법무관의 눈으로 본 행간에는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상병 기모 훈련 중 낙상으로 인한 골절, 의병 제대, 일병 2호 우울증으로 인한 현역 부적합 심사, 하사 최호 개인 사정으로 인한 전역 지원, 단순 사고나 개인 질병으로 처리된 건수가 타 부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특히 개인 사정으로 분류된 부사관들의 전역 사유가 석연치 않았다. 박지수는 그중 한 명인 작년에 전역한 예비역 하사 최진우의 인사기록 카드를 뽑아냈다. 연락처가 남아있었다. 지금 전화를 받으려나? 박지수는 망설이지 않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잠긴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육군본부 법무실 박지수 소령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헉하는 소리가 들렸다. 군을 떠난 이들에게 6본 법무실의 전화는 공포 그 자체일 수 있다. 아, 네. 무슨 일로? 저 전역했는데요. 최진우 예비역 하사님 맞으시죠? 본인 잘못 때문에 전화드린 거 아닙니다.
육사단 X대대 복무 당시 겪으셨던 일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최만식 대대장 기억하십니까? 침묵이 흘렀다.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다. 그 사람 이름. 제 앞에서 꺼내지 말아 주십시오. 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그 부대 안에 제 동생이 있습니다. 중사 박동민. 최 대대장 폭행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최 하사님도 당하셨죠? 그냥 넘어진 거 아니잖아요. 박지수의 절박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상대방의 침묵이 길어졌다. 박동민 중사님요? 아, 동민이 형. 최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민이 형은 진짜 좋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 유일하게 챙겨주던 분이었어요. 근데 형도 당했다고요? 네. 전치 3주가 나왔는데 은폐하려고 해요. 저는 최 하사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신변 보호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인간 법정에 세워서 콩밥 먹게 해드릴게요. 약속합니다. 한참의 망설임 끝에 최진우가 입을 열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역할 때 몰래 챙겨 나온 건데 혹시나 해서 안 버렸거든요. 서울 관악구 남태령 국군방첩사령부. 박지윤 중령은 보안감사 3팀 팀장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최만식 중령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이 띄워져 있었다. 물론 공식적인 감찰 명목 하에 합법적으로 열람한 자료였다. 팀장님, 이거 보십시오. 방첩사 수사관 김대위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최만식 중령, 주말마다 철원 읍내 모텔촌 근처에서 카드 사용 내역이 잡힙니다. 근데 숙박업소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불법 사설 도박장 의심 지역입니다. 경찰 쪽 정보랑 대조해봤는데 바다 이야기 짝퉁 게임장이 있는 건물입니다. 박지윤의 눈이 번뜩였다. 도박? 군인연금 담보대출도 한도 초과네.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도박 자금은 어디서 났을까? 그게 재밌습니다. 부대 운영비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날짜랑 도박장 인근 ATM 입금 날짜가 교묘하게 겹칩니다.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건 대대 간부들 회식비 명목으로 결제된 식당들. 실제로는 영업 안 하는 유령 식당이 2군데나 있습니다. 박지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카드 깡까지 했구나. 아주 종합 선물 세트네. 박지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 재킷을 걸쳤다. 김대위 육사단 보안부대장한테 연락해. 다음 주 월요일 방첩사 본부 주관 전방부대 특별보안 감사 나간다고 통보해. 타깃은 1순위 X대대야. 알겠습니다. 명부는 뭘로 할까요? 최근 북한 무인기 이슈 관련 대공 용의점 및 부대 시설 보안 취약점 점검. 토달지 못하게 사단장한테는 내가 직접 협조 전화 돌릴 거니까 너는 감사반 꾸려. 디지털 포렌식 장비 챙기고 감청 장비도 챙겨. 아, 그리고 박지윤이 김대위를 보며 덧붙였다. 이번 감사 쥐잡듯이 잡는 컨셉이야.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다 뒤집어 엎는 걸로 분위기 잡아. 일요일 오후 육사단 X대대 군수과 사무실. 박동민 중사는 휴일임에도 출근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얼굴의 상처는 마스크로 가렸지만 욱신거리는 통증은 여전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는 조심스럽게 서랍 깊숙한 곳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누나들이 시킨 대로 해야 해. 그는 컴퓨터에 USB를 꽂고 이중 장부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군수품 수불 대장과 실제 창고 재고가 맞지 않는 내역, 그리고 대대장이 빼돌린 부식비와 유류비 내역을 그가 따로 정리해둔 엑셀 파일이었다. 박중사. 주말인데 나왔어? 갑자기 문이 열리며 작전과장이 들어왔다. 박동민은 황급히 모니터 화면을 전환하며 일어섰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다. 아, 예 과장님. 내일 월요일이라 미리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작전과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모니터를 힐끔거렸다. 최만식 대대장의 오른팔 노릇을 하며 콩고물을 받아먹던 그는 눈치가 빠른 인간이었다. 열심히 하네. 근데 얼굴은 왜 그래? 마스크는 왜 쓰고 있고? 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옮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적당히 하고 들어가. 대대장님이 요즘 예민하시니까 괜히 눈에 띄지 말고. 작전과장이 나가자마자 박동민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복사가 완료되었다. 그는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큰 누나 박지윤의 메시지였다. 내일 아침 9시. 손님 갈 거야. 모른 척하고 하던 대로 해. 박동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드디어 시작이다. 월요일 아침 8시 50분. 육사단 X대대 위병소 앞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검은색 스타렉스 2대가 위병소 앞에 멈춰섰다. 차량 옆면에는 아무런 마크도 없었지만 번호판은 국방부 소속임을 알리는 육자 번호판이었다. 선두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정복을 입은 박지윤 중령이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방첩사 흉장이, 어깨에는 중령 계급장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뒤이어 사복을 입은 수사관 4명이 내렸다. 그들은 하나같이 검은색 서류 가방과 장비 케이스를 들고 있었다. 충성, 무슨 용무로 오셨습니까? 위병소 근무자가 긴장하며 물었다. 박지윤은 대답 대신 공무원증과 공문을 내밀었다. 국군방첩사령부 박지윤 중령이다. 사단장님 승인하에 특별보안 감사 나왔다. 문 열어. 방첩사라는 말에 위병소 조장이 사색이 되어 인터폰을 잡았다. 지휘통제실. 현재 위병소에 방첩사 감사관님 도착하셨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대대 지휘통제실이 발칵 뒤집혔다. 잠시 후 흙먼지를 날리며 렉스턴 한 대가 본청에서 위병소로 달려왔다. 최만식 중령이 허겁지겁 내렸다. 전투복 상에 단추가 하나 풀려 있었고 얼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대대장 최만식 중령입니다.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최만식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박지윤에게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박지윤은 그 손을 잡지 않고 가볍게 목례만 했다. 보안 감사가 예고하고 오는 거 보셨습니까? 바로 부대 안내해 주시죠. 시간 없습니다. 박지윤의 싸늘한 태도에 최만식은 민망한 듯 손을 거두며 헛기침을 했다. 아, 예. 물론이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대대장실에 들어선 박지윤은 소파에 앉지도 않고 사무실을 훑어봤다. 대대장님, 부대 보안 상태가 영 엉망이네요. 위병소 CCTV 사각지대도 너무 많고 영내 울타리 쪽 센서도 작동 안 하던데요. 아, 그게 예산 문제로 보수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 지휘관의 보안 의식 부재를 예산 핑계 대지 마십시오. 오늘 중으로 서버실, 지휘통제실, 그리고 대대장실 보안 점검 싹 다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네, 대대장실요? 여기는 비밀 문서는 다 금고에. 그러니까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사적인 물건 없으시면 문제될 거 없잖습니까? 혹시 뭐 숨기시는 거라도? 박지윤이 눈을 가늘게 뜨고 최만식을 쏘아봤다. 최만식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방첩사 중령, 그것도 저렇게 깐깐해 보이는 여자가 들이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닙니다. 마음대로 보십시오. 하. 박지윤이 눈짓하자 수사관들이 탐지기를 들고 대대장실 여기저기를 훑기 시작했다. 박지윤은 짐짓 서류를 보는 척하며 창밖을 내다봤다. 연병장 구석 탄약고 쪽으로 걸어가는 동생 박동민의 모습이 보였다. 다리를 저는 모습이 여전했다. 조금만 참아라. 박지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탐지기를 돌리던 수사관이 소파 밑에서 신호를 잡아냈다. 팀장님, 여기 반응 있습니다. 수사관이 소파 밑을 뜯어내자 테이프로 붙여놓은 대포폰 하나와 USB가 발견되었다. 최만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게 왜 여기? 대대장님. 영내 반입 금지 물품인 비인가 통신장비네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지윤이 비닐팩에 증거물을 담으며 물었다. 최만식은 말을 더듬었다. 그게 예전에 압수한 건데 제가 깜빡하고. 압수한 걸 왜 소파 밑에 숨기십니까? 이건 정식으로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 돌려보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해명하셔야 할 겁니다. 박지윤은 최만식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아직 체포는 아니었다.
더 큰 한방을 위해 공포심을 심어주는 단계였다. 점심시간. 박지우는 식당 이용을 거부하고 행정반을 급습했다. 그녀의 등장에 병사들과 간부들이 얼어붙었다. 군수과장 어디 있습니까? 박동민이 관물대 뒤에서 절뚝거리며 나왔다. 충성. 군수 담당관 중사 박동민입니다. 박지우는 동생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다.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군수 창고 재고 현황이랑 유류 수불 대장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10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동민은 미리 준비해둔 조작되지 않은 진짜 장부가 담긴 파일철을 박지훈에게 건넸다. 그리고 파일철 사이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끼워 넣었다. 박지훈은 서류를 받아들며 아주 짧게 동생과 눈을 마주쳤다. 잘했어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서류 상태가 양호하네요. 박 중사라고 했나? 관리 잘했군. 감사합니다. 박지훈이 나가자 지켜보던 최만식이 다가왔다. 그는 박동민을 노려보며 낮게 속삭였다. 야, 너 혹시 쓸데없는 소리 한 거 아니지? 그 장부 내가 준 거 맞지? 네, 대대장님. 지시하신 대로 작성한 장부입니다. 사실 박동민이 건넨 건 대대장이 조작하라고 지시한 가짜 장부가 아니었다. 겉표지만 가짜였고 내용은 박동민이 밤새 정리한 비리 내역 원본이었다. 박지우는 이걸 알고 가져간 것이었다. 최만식은 그것도 모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잘했어. 이번 감사만 잘 넘기면 내가 너 장기 복무 신경 써줄게. 최만식이 박동민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 손길이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지만 박동민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보안 감사는 이틀간 계속되었다. 최만식은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냈지만 의외로 박지우는 대포폰건 외에는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다. 화요일 저녁 박지훈이 철수 준비를 하자 최만식은 안도감과 함께 아부를 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기 박중령님.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부대 앞에 정말 맛있는 횟집이 있는데 간단하게 소주 한 잔 어떠십니까? 오해는 푸시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박지우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죠. 저도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최만식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즉시 부대 인근 최고급 횟집에 가장 비싼 룸을 예약했다. 그리고 자신의 신복인 작전과장과 주임원사를 대동했다. 저녁 7시. 횟집 룸 안은 이미 술병이 쌓여가고 있었다. 최만식은 긴장이 풀리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이고, 우리 박 중령님 같은 엘리트가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시고.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최만식이 두 손으로 술을 따랐다. 박지우는 말없이 잔을 받았다. 사실 군대라는 게 융통성이 좀 있어야 돌아가지 않습니까? 규정 다 따지면 전쟁 못하죠. 제가 애들 좀 거칠게 다루는 것도 다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술 기운이 오른 최만식은 횡설수설하며 자기 합리화를 늘어놓았다. 박지우는 핸드폰 녹음기를 켜둔 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넌지시 물었다. 그래도 요즘 병사들이나 부사관들 인권의식이 높아서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나지 않나요? 듣자 하니 군수가 박 중사인가? 좀 다친 것 같던데. 아, 그 멍청한 놈이요? 하하. 그 새끼는 맞아도 쌉니다. 일을 얼마나 답답하게 하는지 제가 속이 터져서 명패를 좀 던졌는데 그걸 멍청하게 맞더라고요. 남자가 그 정도 깡도 없어서 군 생활 어떻게 합니까? 박지훈의 손이 찻잔을 꽉 쥐었다. 유리잔에 금이 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하게 되물었다. 명패를 던지셨다고요? 그거 특수 폭행 아닙니까? 에이, 폭행이라뇨. 사랑에 매죠. 그리고 걔는 제가 꽉 잡고 있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걔네 집안도 별 볼 일 없거든요. 누나가 둘 있다는데 뭐 연락도 안 한다고 하고 딱 봐도 흙수저 아닙니까? 제가 걷어주니까 굽신거리는 거죠. 작전과장과 주임원사도 낄낄거렸다. 박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래요? 걔네 집안이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아, 그럼요. 군대는 줄 아니겠습니까?
박중령님, 저 육사 XX기입니다. 우리 방첩사 라인이랑도 친한데 제가 이번에 진급하면. 그때였다. 드르륵 하고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 앞에는 정복을 입은 박지수 소령이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육군본부 헌병대 수사관들과 육사단 헌병대장이 도열해 있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누구십니까? 최만식이 술에 취한 눈을 비비며 물었다. 박지수는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쾅 하고 내려놓았다. 육군본부 법무실 고등검찰부 박지수 소령입니다. 최만식 중령,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뭐? 체포? 내가 뭔데 감히 대대장을 체포해. 영장 가져와. 최만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박지수는 코웃음을 치며 체포영장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여기 있네요, 영장. 혐의는 특수상해,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그리고 군형법 위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박중령님, 이거 좀 말려보십시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최만식은 구명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지윤을 쳐다봤다. 박지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최만식 씨, 호칭이 바뀌었다. 당신이 아까 말한 그 흑수저 박동민 중사 누나가 둘이라고 했지? 네. 그건 왜? 박지윤이 박지수 옆에 나란히 섰다. 두 자매의 눈빛이 최만식을 꿰뚫었다. 내가 그 큰 누나고 얘가 작은 누나야. 방첩사 중령, 육본 법무관 소령. 이 정도면 당신이 말한 줄로 충분한가? 최만식의 입이 떡 벌어졌다. 술이 확 깨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빠져나가는 표정이었다. 작전과장과 주임원사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너희가 박동민 누나라고? 말도 안 돼. 말이 안 될 거 없지. 내가 사람 잘못 건드린 죄지. 박지수가 헌병들에게 손짓했다. 끌어내. 그리고 식당 밖에 대기 중인 호송차에 태워. 수갑 채워서. 잠깐만. 오해입니다. 제가 동민이. 아니 박중사를 얼마나 아끼는데요. 박중령님, 박소령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최만식은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발버둥 쳤다. 박지윤은 그에게 다가가 귀에 속삭였다. 사랑의 매. 넌 법의 매를 좀 맞아야겠다. 감방에서 평생 썩으면서 반성해. 내 동생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면 넌 피눈물을 흘려야지. 으악.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최만식의 비명소리가 식당 복도를 울렸다.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부대 간부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다. 육사단 X대대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최만식의 추락은 그렇게 비참하고 요란했다. 최만식이 끌려가고 난 뒤 룸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주저앉아 떨고 있는 작전과장과 주임원사를 보며 박지윤이 말했다. 당신들도 공범인 거 알지? 방조죄, 증거인멸 시도. 줄줄이 엮여 들어갈 거니까 변호사나 알아봐. 저희는 대대장이 시켜서. 군인이 시키면 범죄도 저지르나? 비겁한 변명하지 마. 박지수는 싸늘하게 일갈하고 돌아섰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자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박지윤이 핸드폰을 꺼내 동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끝났어. 이제 푹 자.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최만식을 태운 헌병 차량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제 법정이라는 진짜 전쟁터가 남아있었다. 최만식 중령이 긴급 체포된 다음 날 아침, 육사단 X대대는 말 그대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지휘관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초유의 사태에 간부들은 패닉에 빠졌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달랐다. 행정반과 생활관 곳곳에서 억눌려왔던 안도의 한숨과 희미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오전 9시, 육군본부 감찰팀과 헌병 수사관들이 대대 본청을 접수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대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던 작전과장과 주임원사는 줄줄이 조사실로 불려갔다. 조사실로 쓰이는 소회의실 안.
작전과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헌병 수사관 앞에 앉아 있었다. 과장님,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최만식 씨가 횡령한 부대 운영비 과장님이 허위 영수증 처리해 준 거 맞죠? 어제 식당에서도 본인이 시인하는 거 다 들었는데 부인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시키는 대로. 안 그러면 고과를 개판으로 준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박동민 중사 왕따 시키라고 지시한 정황, 과장님이 중대장들 모아놓고 군수과장 투명 인간 취급해라라고 말한 녹취록입니다. 그게. 작전과장은 고개를 떨궜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최만식에게 충성했지만 배가 침몰하자 가장 먼저 쥐새끼처럼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법망은 촘촘했다. 한편 주임원사는 박지윤 중령 앞에 앉아 있었다. 30년 군 생활을 했다는 그는 박지윤의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지 못하고 손만 비벼댔다. 원사님, 부사관의 아버지라는 분이 부하 부사관이 그렇게 맞고 피 흘리는 걸 보고도 모른 척 하셨습니까? 그게 원사 계급장 단분이 할 행동입니까? 면목 없습니다. 대대장이 워낙 불같아서. 저도 말년에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어서 그만. 말년 편하자고 후배 피눈물 흘리게 하셨네요. 그대가 연금 삭감으로 치르시게 될 겁니다. 직무유기에 방조제 추가될 테니 각오하세요. 박지윤은 가차 없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면 그 주변의 골문 살까지 모두 쳐내야 했다. 박동민 중사는 헌병대 진술 녹화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박지수 소령이 아닌 객관성을 위해 배정된 다른 군 검찰관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에서 두 누나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동민은 알고 있었다. 박동민 중사, 진술하시겠습니까? 동민은 깊게 심호흡을 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며 숨기 급급했던 그는 이제 없었다. 네, 진술하겠습니다. 최만식 전 대대장은 상습적으로 저와 부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밤 11시경. 동민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다. 그가 날짜, 시간,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할 때마다 검찰관의 타자 소리가 빠르게 이어졌다. 최만식이 저지른 악행들이 낱낱이 기록으로 남겨지는 순간이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온 동민을 누나들이 맞이했다. 박지수가 다가와 동민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떨지도 않고 말 잘하더라. 누나들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용기가 나더라고. 고마워, 진짜로. 박지윤은 동민의 찢어진 상처에 붙은 밴드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이제 시작이야. 재판 끝날 때까지 마음 단단히 먹어. 저쪽에서 변호사 사서 별짓 다 할 거야. 걱정 마. 나 이제 안 피해. 끝까지 갈 거야. 동민의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불의와 싸우는 군인이었다. 2달 후 경기도 모처의 육군 보통군사법원.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이례적인 대대장 갑질 및 횡령 사건에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만식은 수의를 입고 있었다. 염색을 못해 희끗희끗해진 머리와 구부정한 어깨는 그를 초라하게 보이게 했다. 최만식 측 변호인은 대형 로펌 출신의 전관 변호사였다. 그는 재판 내내 교묘한 논리로 최만식을 변호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과격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휘관으로서 부대 기강을 확립하고 부하를 훈육하려는 의욕이 앞선 사랑에 매였습니다. 사적인 악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지수는 맨 앞줄에 앉아 팔짱을 끼고 그 꼴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랑의 매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녀의 입꼬리가 비소로 일그러졌다. 또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부대 운영의 융통성을 위한 관행적인 예산 집행이었을 뿐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은 없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박동민 중사가 증인석에 섰다. 변호인은 동민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증인. 평소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대대장에게 지적을 많이 받았죠? 앙심을 품고 과장해서 진술하는 거 아닙니까? 명패에 맞았다고 하는데 피하려다 실수로 부딪힌 거 아닙니까?
동민은 변호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대답했다. 아닙니다. 피고인은 정확히 저를 향해 던졌고 욕설과 함께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난 3년간 군단장 표창을 포함해 사회의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족한 건 제 능력이 아니라 피고인의 인격이었습니다. 동민의 당당한 반박에 변호인이 당황했다. 이어 군 검찰관이 일어섰다. 박지수가 건네준 결정적인 자료를 손에 쥐고 있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여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합니다. 화면에 최만식의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로그와 입출금 내역이 띄워졌다. 피고인은 횡령한 부대 운영비를 일명 바다 이야기 짝퉁 게임장 인근 ATM기에 입금했고 해당 날짜에 도박 사이트 머니가 충전되었습니다. 이게 부대 운영의 융통성입니까? 나라 지키라고 준 돈으로 도박이나 한 게 훈육입니까? 최만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변호인도 이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박지훈이 방첩사 라인을 통해 찾아낸 완벽한 스모킹 건이었다. 피고인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부하들을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고 국민의 혈세를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습니다. 이에 군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2주 뒤 선고 공판.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다. 주문. 피고인 최만식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또한 군인사법에 의거하여 제적하며 횡령액 전액을 추징한다. 땅, 땅, 땅.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징역 3년 실형. 그리고 제적.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불명예였다. 연금은커녕 퇴직금도 반토막나고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박탈되었다. 최만식의 인생은 끝났다. 제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제가 군에 바친 청춘이 얼만데. 최만식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울부짖었다. 박지훈과 박지수 그리고 박동민은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동민은 속이 후련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씁쓸함이 밀려왔다.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그토록 괴로워했나 싶었다. 법정을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박지훈이 동민의 어깨를 감쌌다. 끝났다, 동민아. 응. 진짜 끝났네. 고생했다. 우리 막내.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계절이 바뀌어 철원에도 봄이 찾아왔다. 6사단 X대대 연병장 주변으로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다.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병사들과 함께 풋살을 하고 간부 식당이 아닌 병사 식당에서 밥을 먹는 덕장이었다. 폭언과 고성이 사라진 지휘 통제실에는 합리적인 지시와 존중이 자리 잡았다. 박동민 중사는 여전히 군수과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장기 복무 심사에 당당히 합격했다. 아니, 합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성실함과 비리 척결에 기여한 공로를 사단장이 직접 치하했기 때문이었다. 박 중사님, 오늘 저녁에 회식 있는 거 아시죠? 새로 온 하사가 밝은 얼굴로 물었다. 알지. 오늘 메뉴 삼겹살이라며? 내가 고기 굽는 건 기가 막히지. 동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 있던 흉터는 옅어져 이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가 되었다. 마음의 상처도 그렇게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다. 주말 동민은 휴가를 내고 서울 큰 누나 박지훈의 집을 찾았다. 마당이 있는 주택에서 세 남매가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자, 다들 잔들어. 우리 동민이 장기 복무 합격 축하하고 악당 물리친 거 기념해서. 박지수가 맥주잔을 높이 들었다. 짠.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잔이 부딪혔다. 숯불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갔다. 동민아, 요즘은 어때? 할만해? 박지훈이 상추쌈을 싸주며 물었다. 응. 요즘은 진짜 군인 된 것 같아. 애들도 잘 따르고 대대장님도 좋으신 분이야. 누나들 덕분이야. 그때 누나들이 안 왔으면 난 아마. 동민이 말끝을 흐리자 박지수가 핀잔을 주었다. 에이, 촌스럽게 왜 그래. 가족끼리. 그리고 우리가 한 게 뭐 있냐? 내가 용기 내서 증언하고 버텨준 게 제일 크지.
맞아. 우린 그냥 도구만 쥐어준 거야. 싸운 건 너야, 박동민 중사. 박지훈의 말에 동민은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질렀다. 그래도 누나들이 내 누나라서 진짜 다행이야. 나중에 내가 별 달면 누나들 호강시켜줄게. 오, 박 중사 꿈이 큰데? 별 달려면 한참 남았는데? 왜? 원사 달고 주임원사 하면 부대의 별이지 뭐. 세 사람은 깔깔거렸다.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담장 밖으로 퍼져나갔다. 박동민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철원만큼 별이 많지는 않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다. 정의는 살아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시원한 맥주를 들이켰다. 계급은 누군가를 짓밟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배웠다. 그의 군 생활은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막 진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